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만나볼 나라는 바로 프랑스입니다. 옆나라 영국과는 다르게 18세기까지 절대왕정이 이어지고 있던 프랑스는 이 당시 철저한 신분제가 존재하는 봉건사회였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신분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맨 위에는 당연히 국왕이 있고요. 제1신분은 성직자, 제2신분은 귀족, 제3신분은 평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제는 굉장히 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전체 인구의 고작 2%만 차지하고 있었던 제1신분인 성직자와 제2신분인 귀족들은 국가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면세특권을 가지고 있어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높은 관직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98%의 절대 다수인 평민들은 무거운 세금을 내면서도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고위 공직으로의 진출이 제한되는 등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러한 프랑스의 구제도의 모순을 풍자한 작품인데요. 맨 아래에 힘들게 두 사람을 태우고 있는 노인이 평민을 상징하고요.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여유로운 표정의 두 사람이 성직자와 귀족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구제도의 모순을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한 것은 상공업의 발달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시민계급인데요. 부르주아지라고 불리는 이들은 도시에 거주하며 상공업과 금융, 법률 등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시민계급 역시 제3신분에 해당되는데요. 계몽사상과 미국혁명 등의 영향을 받아 사회의식이 성장한 시민계급은 봉건사회를 타파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로 프랑스 혁명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프랑스 혁명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혁명이 일어날 당시 프랑스의 국왕은 루이 16세였는데요. 루이 16세는 정치적인 감각이 둔한 카리스마와는 다소 거리가 먼 왕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루이 16세의 부인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마리 앙투아네트인데요. 이웃나라인 프랑스로 시집온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 앙투아네트의 결혼 생활은 그닥 행복하지 않았고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파티로 채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녀는 백성들의 굶주림은 외면한 채 매일매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파티를 열었는데요. 이러한 왕실의 사치스러운 생활로 프랑스의 국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미국의 독립전쟁에 무리하게 지원하여 국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에 루이 16세는 재정의 확보를 위해 삼부회를 소집하게 되는데요. 삼부회란 세계의 신분 대표들이 모여 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이때 소집된 삼부회의 중요한 건은 세금 납부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때 평민들은 성직자와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면세특권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특권을 누리고 있던 성직자와 귀족들이 이를 받아들여줄 리가 없겠죠. 당시 삼부회의 표결 방식은 신분별 표결 방식이었는데요. 제1신분과 제2신분은 반대, 제3신분만 찬성, 이런 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니 평민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안건도 늘 2대1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평민들은 사람 수대로 정책을 결정하자는 개인별 표결 방식을 요구하는데요. 국왕과 귀족들은 평민들의 이러한 요구 역시 거부합니다. 이에 평민 대표들은 국민의회를 결성하고 테니스 코트에 모여 새로운 헌법이 마련되기 전까진 국민의회를 절대로 해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데요. 이를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루이 16세는 군대를 동원해 이들을 탄압하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구제도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혁명은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이렇게 확산된 혁명의 중심에서 국민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약칭 인권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봉건제의 폐지와 자유와 평등 등 혁명의 기본 이념을 담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제1조,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자유로운 존재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의 목적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권리를 유지함에 있다. 제3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6조, 모든 국민은 법률 제정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어때요? 지금의 민주주의와도 무척 비슷하죠? 이렇게 인권선언을 발표한 국민의회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며 입헌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입법의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범한 입법의회에서 정권을 잡은 건 온건파인 지롱드파고요. 이 입법의회는 온건파인 지롱드파가 주도했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프랑스에서 시민들의 주도로 혁명이 일어나자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등 주변 국가들은 이러한 혁명의 바람을 두려워하며 혁명에 간섭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로 인해 혁명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프랑스의 혁명군은 승전보를 울리지만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연이은 식량 부족 사태에 파리의 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는데요. 굶주린 파리 시민들은 결국 왕궁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때 급진파인 자코뱅파가 세력을 장악하며 입법의회 대신 국민공회라는 새로운 의회를 만들어 공화정을 수립하고 국왕인 루이 16세를 처형시킵니다. 사실 루이 16세는 혁명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당시 혁명에 반대해 국민들을 버리고 왕비와 함께 오스트리아로의 망명을 꾀했었는데요. 결국 그들은 처형을 당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 당시 사형 집행에 사용되었던 단두대인데요.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참수형을 당한 처음이자 마지막인 프랑스 국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왕인 루이 16세까지 처형시키고 공화정을 수립한 국민공회. 하지만 주변국의 계속적인 방해와 길어지는 혁명에 지쳐버린 사람들이 혁명 반대 운동을 일으키는 등 혁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에 자코뱅파의 지도자인 로베스피에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포정치를 실시하는데요. 혁명재판소를 만들어 혁명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단두대로 보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처형시킵니다. 물론 로베스피에르는 농민의 봉건적인 부담을 폐지하고 물가를 억제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시도합니다만 자신의 반대파를 숙청하고 징병제를 실시하는 등의 공포정치는 국민들의 강한 불만을 사게 됩니다. 결국 다시 보수파가 정권을 장악하며 로베스피에르 역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그의 지나치게 급진적이었던 개혁 정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권을 장악한 보수파는 총재정부를 수립하는데요. 총재정부 역시 무능한 모습을 보이며 국내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총재정부를 무너뜨린 막강한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나폴레옹입니다. 중요합니다. 나폴레옹은 당시 이탈리아와 이집트 원정에서의 승리로 명성과 인기가 높았던 군인이었는데요.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통영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한 나폴레옹은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하는데요. 먼저 국민은행을 설립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교육제도의 도입을 통해 전 국민의 무상교육을 약속했을 뿐 아니라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여 국민의 자유와 평등,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줍니다. 이러한 나폴레옹의 개혁으로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는데요. 이에 나폴레옹은 국민투표를 진행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나폴레옹의 지지율이 자그마치 99.8%였다고 하는데요. 정말 엄청나죠? 당시 프랑스 국민들이 얼마나 나폴레옹을 좋아하고 신임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나폴레옹의 황제직위까지 그 과정이 다소 복잡해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일 먼저 루이 16세가 삼부회를 소집하고 삼부회의 결과에 분노한 시민들이 국민의회를 결성해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후 국민의회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인권선언을 발표하고요. 입헌군주제와 제한선거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입법의회가 결성됩니다. 하지만 연이은 혁명전쟁으로 분노한 파리 시민들이 베르사유 궁전을 습격하고 새로운 의회인 국민공회가 결성되는데요. 국민공회는 공화정을 수립하고 루이 16세를 처형시킵니다. 이후 급진파인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시작되는데요. 이러한 공포정치에 불만을 품은 온건파가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하고 총재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총재정부의 무능함에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통영정부를 수립하게 되고요. 결국엔 황제에 즉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과정이요. 정말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반드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나폴레옹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나폴레옹은 제정을 수립한 이후에도 대외전쟁을 계속해 나가는데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러시아를 차례로 굴복시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영원한 라이벌이 있죠? 바로 영국인데요. 해전에 강한 섬나라 영국이 끝내 자신의 뜻대로 정복되지 않자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을 내려 주변국들에게 영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공업이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러한 대륙 봉쇄령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히려 대륙 쪽이었습니다.
특히 공산품의 대부분을 영국에 의존하고 있던 러시아가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과 계속적으로 교류하자 나폴레옹은 급기야 러시아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영하 40도가 넘는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에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육전에서의 나폴레옹 최초의 패배입니다. 앞전까지만 해도 나폴레옹은 육지에서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넘사벽이었는데요. 그랬던 그가 이렇게 무너지자 프랑스에 반대하는 주변국들은 기회는 이때다 하며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성된 유럽연합군과의 마지막 전쟁인 워털루 전투에서 끝내 패배한 나폴레옹은 결국 몰락하게 되는데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나폴레옹 시대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남긴 유산은 나름 값진 의미가 있는데요. 프랑스 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나폴레옹은 정복지마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등 혁명의 이념을 전파하며 유럽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나폴레옹으로 인해 확산된 자유주의 이념은 유럽 사회 전체를 꿈틀거리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자유주의의 확산을 경계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겠죠? 과연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유럽 사회는 또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시민혁명의 전형을 보여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 과정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를 거쳐 나폴레옹의 제정까지 각각의 특징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